어머, 그러게 애가 울었는데 며느리가 아무 반응이 없더라.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심코 들은 그 말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심지어 그 말 속에는 아무 죄의식도 없었다. 어머님,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셨다. 아, CCTV에 다 나오더라고. 애 방에 조그맣게 하나 달아놨어.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혹시 애한테 뭐 있으면 바로 보려고. 나는 말을 잃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CCTV요? 그걸 언제, 왜 설치하셨어요? 아이고, 뭐 그냥. 애도 아직 어리고 요즘 뉴스 보니까 애기들 사건도 많고 혹시라도 너 혼자서 힘들면 도움 줄 수 있게 하려고. 그 말은 겉으로 들으면 그럴싸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선명했다. 나는 너를 못 믿는다.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은 퇴근이 늦어졌고 나는 지친 몸으로 아이를 재우고 있었다. 남편은 야근이라 집에 없었고 나는 아이를 안고 그대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애 어제 많이 울었지? 잠투정도 심하고 너는 옆에서 멍하게 앉아만 있고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그냥 느낌이 들더라고. 엄마 직감이랄까? 나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말을 넘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점점 더 구체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어제 저녁에 너 컵라면 먹었더라. 애가 놀다가 탁자에 머리 살짝 부딪히던데 괜찮지? TV는 좀 낮춰서 보렴 소리가 너무 크더라.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 그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걸 확인시켜줬다. CCTV에 다 보이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말도 없이, 동의도 없이 우리 집에, 아이 방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 여보, 우리 집에 CCTV가 있대. 그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리고 곧 놀람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그날 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아이 방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창문 위 책장 안쪽에 손바닥만 한 작은 카메라 하나가 붙어 있었다.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진짜였네. 그 작은 검은 렌즈를 바라보며 우리는 침묵했다. 그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다. 그건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린 증거였다. 어머니가 이걸 언제부터 설치한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다. 한두 번은 어머니가 그런 얘기 했었어. 애기도 걱정되고 너도 힘들어 하니까 혹시라도 사고 나면 바로 알 수 있게. 그럼 당신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냥 말만 한 줄 알았어. 진짜 설치했을 줄은 몰랐어.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우리 집이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었다는 감각. 누군가가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고 내가 내 아이와 보내는 순간들이 감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그건 내가 상상한 어떤 배신보다도 끔찍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이 방에서 꺼낸 그 작은 CCTV 기기를 거실 식탁 위에 올려둔 채 서로 마주보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나는 무서웠다. 이게 단순한 감시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남편은 새벽까지 카메라를 만지작거렸다. USB 단자를 연결해 녹화된 내용을 확인하려는 듯 했다. 나는 그걸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도 알고 싶었을 것이다. 그 눈으로 무엇을 얼마나 오래 보고 있었는지. 여기 영상 있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컴퓨터 화면엔 우리 집 아이 방이 나왔다. 낮은 해상도지만 분명히 우리였다. 하얀 아기 침대, 벽에 붙여놓은 곰돌이, 그림, 작은 장난감 박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다. 남편은 플레이를 눌렀다. 영상은 빠르게 넘어갔다. 화면엔 시간이 계속 흘러갔고 아이의 낮잠, 울음, 나의 혼잣말, 심지어 내가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까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끼쳤다. 이걸 다 어머니가 본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상은 밤 시간대로 넘어갔다. 화면 속 나는 분유를 데우고 있었고 아이를 안아 재우고 남편에게 보낼 카톡을 확인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 전부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리고 영상 속 어느 날 나는 분명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었고 카메라엔 내가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화면 한쪽에 낯선 그림자가 비쳤다. 잠깐만.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 그림자는 누군가의 팔. 그리고 몇 초 뒤 그 팔은 문틈 사이로 무언가를 놓아두고 사라졌다. 남편은 정지 버튼을 눌렀다. 저거 어머니야. 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분노로 손을 꽉 움켜쥐었다.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몰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런 줄 몰랐어?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날 이후 남편은 며칠간 말을 잃었다. 회사도 빠졌고 집안에서도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점점 조용해졌고 어느 날 저녁엔 식탁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렇게 말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무관심? 응. 엄마가 원래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긴 했어. 내가 어릴 땐 집 문에도 알람을 세 겹으로 걸어놨고 학교 끝나면 반드시 영상 통화하게 했고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내 엄마 예전부터 그랬던 거야? 응. 근데 결혼하고 나선 좀 괜찮아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번 일도 그냥 관심의 방식이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관심이 아니야.
며칠 뒤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으로 부르자고 했다. 솔직히 말해야 해. 그냥 넘기면 안 돼.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날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실에 앉았다. 어머, 여기 왔더니 집이 훨씬 따뜻하네. 아기 방도 너무 예쁘게 꾸몄고 나는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CCTV 이야기 좀 할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CCTV? 남편이 말했다. 우리 집에 어머니가 설치하신 그거요. 아, 그건 그냥 아이 안전 때문에.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다. 근데 어머님, 그게 몰래였잖아요. 아무 동의도 없이 설치 날짜도 말 안 하시고 저희가 없는 시간에 오셔서 시어머니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나는 그냥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되라고. 남편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다. 엄마, 이건 아니야. 이건 그냥 감시야. 감시라니. 내가 내 손주 걱정한 게 감시야? 그렇게 몰래 하는 게 감시지 뭐야. 너무했다 진짜. 시어머니는 결국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가 불안했어. 애도 어린데 둘이 너무 지쳐 보이니까.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우릴 걱정하셨다면 그 전에 대화를 하셨어야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짐을 챙겼다. 나 당분간 회사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서 지낼게. 나는 물었다. 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믿고 여기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도 우리도 지금은 다 혼란스러워. 남편이 짐을 싸던 그날 밤 나는 말리지 않았다. 그의 가방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가지 마. 이럴수록 더 같이 있어야 해. 나 혼자 두지 마.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한동안 연락은 자주 못할 것 같아. 회사도 복귀해야 하고 정신 좀 정리하고 올게. 그 말도 그 얼굴도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도망인지 이제는 판단이 되지 않았다. 남편이 나간 뒤 집안은 조용했다. 정말 너무 조용해서 내 발소리가 울릴 정도였다. 아이의 낮은 숨소리만 들리는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다고 느꼈다. 우리의 신혼집, 작지만 따뜻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감시와 침묵만 남은 냉장고보다 더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럴 일 아니었는데 너무 마음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구나. 나는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다. 그 한 문장은 어딘가 사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너무 마음 상하게 했다면 그 단어는 분명 마음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하루하루를 숨쉬듯 버텼다. 아침엔 아이를 씻기고 이유식을 준비하고 낮잠 재우고 틈틈이 집안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비록 CCTV는 철거했지만 그게 남긴 흔적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 카메라로 내 삶에 남아 있었다. 하루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그 카메라가 달려있던 위치를 올려다보게 되었다. 텅 빈 공간. 거기엔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게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작은 의자를 꺼내어 직접 그 벽을 닦기 시작했다. 닦고 또 닦았다. 마치 내 마음에서 그 자국까지 지워내고 싶은 듯이. 남편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문자는 단답형이었고 통화는 늘 지금 바빠서라는 말로 끊겼다. 그가 왜 집을 나갔는지 이해는 했다. 하지만 동시에 왜 나를 두고 나갔는지에 대한 상처는 지울 수 없었다. 그의 엄마가 설치한 CCTV인데 왜 나만 그 피해를 견뎌야 했는가. 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집을 나간 지 3주가 되던 날, 나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갔다.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고 아이를 대신 안아주었다. 그 밤 나는 친정방에서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친정 엄마의 품에서 와르르 무너졌다. 그날 밤 늦게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지금 친정이야. 아이랑 같이. 우리 언제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잠시 뒤 답장이 왔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아. 나도 생각 좀 정리했어.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카페 구석자리. 사람은 많았지만 우리는 그 누구와도 섞이지 못한 고립된 두 사람이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한테 정식으로 이야기했어. 다신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듣고 뭐래? 많이 울었어. 자기는 도와주려던 거였는데 다들 너무 민감하게 군다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민감한 게 아니라 침범당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 이건 다 우리 잘못이야.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아무 말 없이 넘긴 내가 더 문제였어.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가슴 한켠이 조금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질문에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근데 그 CCTV 하나가 무너뜨린 건 우리의 사생활이 아니라 우리 사이였어. 그 CCTV 하나가 무너뜨린 건 우리의 사생활이 아니라 우리 사이였어.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 둘 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감정의 문을 당장 열 수 없다는 걸. 우리 남편이 입을 열었다. 조금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은 희망처럼 들리기도 했고 무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다.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그 자리까지 돌아가야 해.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자리가 어딘데? 나는 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었던 그때 집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남편은 한동안 집 정리를 하고 카메라가 있었던 벽에 직접 그림을 걸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여야 한다. 그 문장을 적은 액자였다. 나는 그걸 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이 진심이었기를 바랐다. 며칠 후 우리는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다. 고부 갈등 전문 상담소. 상담사는 조용히 우리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했다. 가족은 침범과 배려의 경계를 가장 쉽게 잃는 공간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게 결국 감시가 되고 통제가 되고 신뢰를 흔드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진심이었어.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어.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진심이면 다 용서받는 거 아니야.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야. 시어머니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너희 뜻대로 해. 앞으로는 집에도 안 갈게. 그 말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게 들렸지만 우리는 필요했다. 경계가 필요했고 거리두기가 필요했고 다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여전히 집 구석구석을 살핀다. 혹시 다른 카메라가 남아있진 않을까? 문틈, 선반 위, 장난감 사이. 그건 일종의 강박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강박의 중심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있었다. 그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순간들, 그가 엄마니까 이해해줘라고 말했던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 불신의 카메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나 지금도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말했다. 너는 감시당했던 거고 나는 그걸 묵인했어. 그제서야 나는 그의 사과가 늦었지만 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물었다.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의 당신은 뭐라고 했을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설치하지 말라고 말했을 거야. 그리고 내게 먼저 물어봤을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대답을 듣기까지 몇 주가 걸렸고 몇 번의 상처가 필요했다. 우리는 다시 작은 일상들을 쌓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공원을 걷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하고 거실 소파에서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그 모든 시간이 회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는 감정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다짐을 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겠다. 나를 감시하는 가족이 아니라 나를 믿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는 그 거리를 더 이상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건 사랑의 거리가 아니라 존중의 거리였다. 아이의 생일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케이크를 보내왔다. 우리 아가 첫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늘 멀리서 지켜볼게. 나는 케이크 상자를 닫으며 작게 웃었다. 이제는 그 말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멀리서 지켜본다는 말이 이제는 진짜 응원으로 들릴 만큼 나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이제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 조건 없이 내 마음을 내주지 않는다. 가족도 사랑도 신뢰도 서로의 허락과 존중이 있어야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신뢰 위에 하루를 쌓아간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너무 쉽게 누군가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켜주고 있습니까?